김치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다.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복이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만물 중국 기원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에서 이례적인 재판 결과가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국내 빙수 전문점인 설빙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이른바 짝퉁 설빙을 대규모로 운영했는데 중국 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며 한국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로고는 현재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 업체의 로고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중국 상표 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짝퉁 설빙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에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페페TV야, 중국에서 웬일이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 인정을 하다니 중국이 이제 정신 차린 거냐?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기는 개뿔. 중국에서는 한국의 상표권을 날로 먹기 위한 상표 매매 사이트까지 있는데요.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법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별에서 온 그대 등 국내 드라마들의 중국 내 인기가 치솟자 상표를 사냥하는 브로커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나 외식업체 등의 상표를 무더기로 등록해 이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를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고 조금이라도 알려져 있는 기업 정도 되면 억 단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법인이 중국 내에 360여 곳에 달하고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000개가 넘습니다.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000개에 이른다는 것이지 아예 상표 등록도 안 한 채 물건을 생산하는 곳까지 따져본다면 위조 상품의 양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가짜 상품들의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연 5,090억 달러, 약 575조 5천억 원으로 전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전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5,090억 달러로 2013년 4,610억 달러보다 1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2.5%에서 3.3%로 커졌습니다. 전세계에서 단속된 짝퉁 상품 가운데 신발이 22%로 가장 많았고 옷, 가죽 제품, 전자제품, 시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짝퉁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자신들의 상표가 원조라며 우기는 일까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페TV야, 예끼 이놈아, 설마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할 리가 있겠냐? 전 세계의 모든 상표들이 중국 거라니 왜 차라리 한글도 영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영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고 영어가 중국어 방언의 한 갈래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족한 세계 문명 기원 연구진흥협회는 지난 20여년간 관련 사료를 연구한 결과 서구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 문명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중국어로 잎이 떨어진다는 뜻의 낙화는 옐로우로 발음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낙화는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잎을 지칭한다. 즉 영어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이 옐로우인 것은 영어가 중국어에 뿌리를 둔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어에서 사물의 중심을 가리키는 핵은 발음이 허더다. 영어에서 심장과 가슴, 핵심을 뜻하는 하트가 이를 약간 달리 발음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숍의 발음도 중국어 상점과 발음이 유사하다며 영어 어휘가 중국어의 발음과 의미를 기준으로 알파벳 26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또한 중국 자국의 언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는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에
이어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를 자국 언어라고 우기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첨단 정보기기 한글 입력 방식의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온 동북공정이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 왜곡이었다면 한글 공정은 언어 관련 동북공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신화닷컴은 이 단체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된 세계 문명사는 중국 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세계 문명 기원 연구진흥협회의 설립 취지다. 현재 영어의 발음과 표기가 현대 중국어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어 사투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영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국의 황제가 통치했던 인더스강에 살았다며 서쪽으로 이주해 중국과 다시 접촉할 때까지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살았다는 주장, 15세기 이전 유럽에는 역사가 없고 신화, 전설만이 있었으며 그리스, 이집트, 로마의 고대 문명이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다. 18세기부터 19세기 유럽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철학이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만물 중국 기원설을 펼치고 있지만 유독 단 한 가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OLED 분야입니다.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여 빛을 발산하는 유기 화합물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방막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프랑스 베르나노스와 동업자들은 1950년대 초에 유기물질의 전기 발광을 처음 발견하였고 일본의 소니에서는 2007년에 최초로 OLED TV를 출시했으나 소량 생산에 그치고 후속 모델의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가 2012년 초에는 OLED TV 사업에서 잠정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OLED의 98%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LG전자는 2009년에 미국 코닥의 OLED 사업을 인수하면서 OLED TV를 주력 상품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OLED 분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분야로 특히 대형 OLED 시장은 국내 업체가 거의 10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는 LCD 패널과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가벼우며 색 재현력이 우수한 덕분에 채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작년 매출은 24억 5,604만 달러, 약 2조 6,810억 원으로 재작년 9억 7,407만 달러에 비해 152% 성장한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2.5%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작년 10.5%로 끌어올리며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기준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6.1인치 OLED 패널 공급량이 1,8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의 20%쯤에 해당합니다. LG가 애플에 납품하는 출하량만 보더라도 작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은 뭐니뭐니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 4분기 점유율이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OLED 패널 1억 2,345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OLED를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빠르게 투자 생산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 및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국 OLED 국산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선전 증시 반도체 상장 기업인 웨이신너는 능동형 구동 방식인 아몰레드 생산에 들어갔으며 중국 OLED 업계 인사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본토의 자체 OLED 공급망이 빠르게 정비돼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6세대 플렉시블 OLED 패널 투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징동팡은 청두, 충징, 맨양, 푸저우의 4개 공장, 웨이신너는 허베이성, 구항과 허페이의 2개 공장,
선텐마는 우한, 샤먼에 2개 공장, TCL, 화신광전은 우한에 1개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LCD 사업은 이제 한물간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LCD의 시대는 가고 2021년 OLED가 진정한 승부처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OLED에 퀸텀 닷을 융합한 QD OLED로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에 총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상반기 QD 생산 라인의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했고 올해부터 시가동을 거쳐 양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글도 영어도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중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 또한 중국인의 후예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내놓기도 하며 손흥민은 손오공의 후예다. 중국 혈통이 맞다. 손흥민을 중국 대표팀 선수로 영입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OLED 분야에서만큼은 아직 기술 빼가기가 덜 이루어졌는지 대한민국을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온갖 날조와 왜곡, 기술 빼가기, 상표 베끼기 등 억지 주장을 잠재울 만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없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최근 일본의 한 기업이 몇 년에 걸쳐 한국인을 야생동물에까지 비유하며 온갖 PR을 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고 또 이에 대한 직원들의 감상을 적고 회람하게 한 사건이 전해졌었죠. 이 회사의 제일동포 직원이 참다 못해 소송을 하였고 일본의 법원은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것이 노동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정해 제동을 걸기는 했으나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평가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의 위협 속에 5년여의 외로운 소송을 벌였지만 배상액은 1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 나름 유명 상장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극히 일부의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얼마 전 혐한 시위에서는 태극기에 건곤 감리에 바퀴벌레를 그려놓고 짓밟고 태우기까지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일본인들의 행동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의아스러운 점이 많았는지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탈리아 유저는 왜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그렇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떤 미국인은 열등감이라고 하고 영국의 유저는 그냥 질투심이라고 했는데 한일 간의 역사를 아는 듯한 프랑스 유저가 정확한 댓글을 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일본의 문화로 대체하려 했고 여러 전쟁 범죄를 일으켰지만 일본은 독일처럼 결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러자 역시 일본인들이 모여들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전쟁을 한 적도 없어. 그냥 우리의 식민지였을 뿐.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독일 유저가 일본의 시기에서처럼 독일에서 나치기를 흔들며 폴란드 국기를 훼손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한 일본인은 먼저 반일 교육을 하는 한국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댓글을 달았고 여러 국가들의 유저들은 이 답변에 그게 말이 되냐며 조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에 의한 태극기의 순환은 당연히 식민지였던 100년 전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910년 지금의 태극기는 조선국기라고 불렸었고 독립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는데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손에 기르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를 제작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하면서부터 국기의 이름이 태극기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태극기에 대한 탄압은 기본이었고 태극 문양에 대한 과민 반응도 많았는데 조선이 국권을 뺏기기 전 고종황제 당시에 들여왔던 전차 창문에 태극 문양이 발견되어 난리 났던 일도 있었고 민간의 전통 떡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것을 보고 그 떡도
모두 압수를 하는 소동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7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범기는 그동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영향력에 의한 후광 효과가 더해지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한국인이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인들마저 그 의미를 모르거나 관가하고 일본 전범기 디자인의 제품을 착용하는 모습에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었지요. 반면에 한국적인 미를 보여주는 패션은 수십 년간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 드물었을 뿐더러 일상에서 착용할 만큼 무난한 것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국내에서도 패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한 현상도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6월 29일 뮤직비디오 공개 후 8일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했고 한국 아티스트 단일 채널 최초로 총 누적 조회수 100억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영상이 세계적 열풍을 이끌고 있는 데는 그들의 신곡과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그들의 스타일도 있는데, 제니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공복인 천릭을 콘셉트로 핑크색 봉황문 도포를 춤추기 편하게 기장을 쳐서 저고리처럼 변형했고, 로제는 속옷 개념의 가리개를 재해석한 크롭탑을 입었습니다. 지수는 놀이개를 견장처럼 착용하고 전통 문양을 더한 짧은 드레스 형식의 의상, 태국 출신인 리사는 상의는 한복 저고리, 하이치마는 태국 전통 의상으로 조화를 이룬 의상을 입었습니다. 영상을 본 전세계 팬들은 현대화시킨 한국 전통 의상 사랑해요, 스타일리스트가 잘하고 있어, 나는 특히 로제와 제니의 의상이 좋아 등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기도 합니다. 저게 한복이냐? 너무 많이 변형되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 한복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런 시도들을 인정하고 독려해야 앞으로 더 훌륭한 재해석이 나올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핑크의 의상을 제작한 업체에 따르면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의 방문이 하루에 3-4천 명씩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보드화로 매니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의 한국 라이센스 기업도 해외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선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라카이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의 3분의 1이 한국적인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태극기 컬러와 건곤 감리를 형상화한 스니커즈, 세월이 흘러 빛바랜 느낌의 태극기 펜던트, 태극기의 변천사가 담긴 팔찌, 광복군서명 태극기가 각인된 팔찌 등 한국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전통 문양과 태극기로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닌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다양한 해석의 디자인으로 풀어서 해외인들의 반응이 커지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고객들의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한국 역사의 의미를 담은 제품들이었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고객들은 꼭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상세 메뉴에 제품보다 일본의 만행을 담은 한국 역사가 먼저 나온다고 하네요. 친조리도 일본 판매 사이트에 일본어로 번역된 이미지도 존재하고 있네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는 태극기의 변천사가 담긴, 또 독립군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팔찌에 각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국적인 디자인을 시도해 국내외로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인 디자인과 의미를 담은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